안녕하세요. 105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번에 있는 재정 목적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2번에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등입니다. 10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은 명의신탁약정이라는 말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산은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이란 판례는 협의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의제부동산, 즉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협의의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이 아니고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수탁자는 등기 명의자를 말하고요. 신탁자는 등기 명의를 맡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했네요. 실명법입니다. 줄여서 다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한 명의신탁이 규제 내용이므로 임차권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말했습니다. 물건만 해당되고 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애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해줍니다. 돈은 내가 내고 애인 명의로 등기를 해주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내가 내면서 애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명의신탁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전세권은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됩니다. 돈 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라고 했는데 법조문에는 상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다. 이걸 소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선의 또는 악의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다만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그 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동그라미 5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면 4번에 양가로 1번 소위 등기 명의신탁에는 반가로 1번 이자간 명의신탁, 즉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이것을 소위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방가로 2번에 보면 삼자간, 세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는데 소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소위 삼자간 명의신탁 중에서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명의신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소위 이자간 명의신탁을 이전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종류인데 첫 번째, 이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중간 생략 삼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 다음에 위임형 명의신탁, 소위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 이것을 소위 등기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자간 명의신탁에는 보면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가 받을 숫자입니다. 등기 명의인입니다. 그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는 만약에 A가 신탁자고 B가 수탁자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신탁자 A인데 B 명의로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뭐 가장매매 형식을 빌어서 실제 매매하지 않았는데 매매한 것처럼 해서 등기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등기 명의인인 수탁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악의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악입니다. 모르면 선입니다. 민법에서 악의는 알고 있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으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나무 A의 부동산을 B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게 소위 이자간 명의신탁이고요. 그래서 신탁자는 제3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자간 명의신탁, 이것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률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민법 시험에 거의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3자간 명의신탁, 소위 등기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제3자간 명의신탁을 보면 먼저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돈은 매수인에게 받고 등기는 매수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매수인과 수탁자 간에 수탁자가 등기 명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등기를 자기 명의로 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와 이 매수인을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신탁자라고 합니다. 명의를 맡기는 사람.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 즉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고요, 을, 병 이렇게 본다면 을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실제 소유자는 을이어야 하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병 명의로 등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어차피 자기가 팔고 싶은 돈은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병 앞으로 넘겨주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든 상관이 없죠. 크게 손해보는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금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도 무효이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 수탁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 절도죄는 타인 재산을 빼앗아오는 거죠. 그래서 횡령죄보다는 절도죄가 더 크겠죠, 형량이. 자, 그래서 이게 소위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 스폰서를 우리 법에서는 신탁자라고 합니다. 돈 대준 사람. 이 신탁자와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이 매도인 관계에서는 매수인이지만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맺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금 변동 효력도 아까 무효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근데 조금 전에 읽어봤을 때 책에 보면 다만 수탁자가 계약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소위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유효합니다. 소위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이 매도인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겠죠. 매수인이 돈 10억을 가져왔는데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회 유명인사들 거의 다 소위 MB, 이명박 정부 때 MB 정권 때 도곡동 땅, 내곡동 땅 전부 이 소위 계약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MB 처남이 지금 도곡동 EBS 방송 맞은편에 포스코 건설에 지어놓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 그 자리를 MB 처남이 20억 주고 샀어요. 20억 주고 매도인한테 샀는데 그것을 포스코 건설에다가 200억에 팔았어요. 제3자에게. 그럼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은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유효하다고 이 등기가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등기가 무효인데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무효인데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이 소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민법에서 해제, 해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잘 모르면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해지, 해제 치보시면 다 비교돼서 나와 있습니다. 해지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해지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무효인 효력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 무효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갑이 말소 청구를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역시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20억을 대줬기 때문에 매수자금 200억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20억에 사가지고 그럼 20억만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매수자금 금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또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자체라고 하면 부동산이 200억에 팔렸으니까 200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탁자는 매수인에게 답은 이 법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했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되고요. 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되고 나서 이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 200억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일부 포함하니까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 20억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요. 언제 명의신탁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했는데 여기서는 형법상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야 횡령죄가 되는데 여기서는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사상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조세포탈, 세금 안 낼 가능성이 가장 많죠. 자, 그래서 소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7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이 소위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방가로 2번이 맨 밑에 있는 양가로 2번이 소위 계약 명의신탁 또는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등기 명의신탁은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아마 지금은 조금 잘 모르시더라도 민법에서도 나중에 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아마 결석만 하지 않고 계속 듣는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효력인데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등기명의신탁은 등기는 무효라고 했었죠. 전부 다 말씀드린 내용을 책에 적어놨고요.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예,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의 유행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소위 등기 명의신탁, 우리 칠판에 지금 방가로 2번 3자간 명의신탁이 소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이 소위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먼저 벌칙 보겠습니다. 벌칙. 벌칙이 있는데 벌칙은 첫 번째 과징금이 있고요. 과징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행정형벌이 있는데 과징금은
30% 범위 내에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 있는데 명신탁자 및 교사자, 신탁자 및 교사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즉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1차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2차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1차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 2차 이행강제금은 20%입니다. 즉 과징금을 부과받고 나면 1년 안에 실명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요, 1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1년, 과징금이 부과된 날로부터는 2년이 되겠죠. 2년 경과하도록 실명 등기를 안 하면 20%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세 가지가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신탁자 및 교사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미등기자,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들을 방조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신탁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보면 신탁자 10억을 명의 신탁을 했다.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신탁자의 처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등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자, 과징금이 아까 30%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대 30% 범위 내면 최대 3억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둘 계속 2년 넘도록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이것도 최대 3억이죠? 10% 플러스 20%니까. 계속 안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 5년 이하의 징역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2억. 최대 돈으로 2억. 이건 징역 아니고 가급적이면 벌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2억 합하면 얼마예요? 10억짜리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는 최대한 8억까지도 뺏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박태준 전 포철회장이나 뭐 김종필 전 총재 뭐 이런 분들 그런 설들이 있어요. 남의 이름을 등기했다가 많이 뺏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의 이름을 등기해놨다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이렇게 10억짜리면 8억을 뺏길 수도 있고 망신만 당하겠죠. 그래서 많이 뺏겼어요. 또 이 소위 대부분은 뭐예요? 이게 계약명의신탁이란 말이에요. 계약명의신 이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거 올라왔었어요. 계약명의신탁 치니까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놨는데 처제가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이 처제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변호사한테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럼 변호사 답변, 예, 그 처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어디에 해당돼요? 명의 수탁자에 해당되죠? 등기를 해주는데 팔아먹고 가버렸기 때문에 수탁자에 해당되므로 수탁자는 뭐라고 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탁자라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속 수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죄라든지 사기죄나 이런 거는 구속되죠, 대부분?
근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보세요. 보통 우리 진역 벌금을 보면 진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벌금이 엄청나게 많죠? 3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1억이잖아요. 그럼 돈으로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징역 갈 가능성은 없고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고소를 한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 신탁자잖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팔아가지고 돈을 다 닦아 썼으면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남을 이름으로 등기하면 뺏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공부합니다만 민법에서는 이런 벌칙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서는 이 벌칙마저도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 벌칙은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109페이지 7번에 위반시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니까 지금 너무 암기하는데 심려치 마시라고요. 109페이지 맨 위에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양도담보 및 가등기 담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 금액, 그 다음에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가 아닌데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인 것처럼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해도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번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라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가 있는데요. 시험에 사법고시에도 출제됐습니다. 다음 중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은 처벌받잖아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들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의신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명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인데, 우리 민법에서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중에서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전형담보, 비전형담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고요. 민법 용어입니다.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워요? 민법의 전형담보와 비전형담보 중에서 전형담보라는 말은 민법은 한자를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가 쉽죠. 전형담보,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담보를 법전에 형태가 있다고 해서 전형담보라고 그래요. 비전형담보는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는 거예요.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 건저당 이런 거는 있죠. 그게 전형담보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이게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어서 이걸 비전형담보라고 그래요. 돈 받기는 비전형담보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돈 빌려주고 확실하게 돈을 받으려면 양도담보를 하면은 돈 받기가 쉽죠. 왜냐면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죠.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내가 싸게 금매로 팔면 현금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형담보, 저당권이나 건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현금화 하려면은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매 넘겨가지고 유찰되고 하면 1년 더 걸릴 수도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뭐예요? 지금 가등기를 했다가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 본등기를 해준다는 게 가등기담보죠. 그래서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가 훨씬 더
돈 받기는 쉽습니다. 전형담보보다는 비전형담보가. 이 네 가지는 맹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다음 중 맹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배우자 맹신탁, 종중 맹신탁, 이런 것들은 사법고시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6개 중에서 명신탁 약정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하면 답은 2개입니다. 이 2개는 명신탁에 해당돼요. 이 4개는 해당 안 되고요. 해당은 되는데 2개는 다만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또한 유효합니다. 원래 맹신탁은 무효라고 했죠? 무효고 처벌도 하는데 이 2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유효합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나라 명신탁이 도입된 유래를 살펴보면 일제시대 때입니다. 1913년경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등기제도가 없었습니다. 문기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뭐 한 명이나 이런 사극을 보면은 집문서 땅문서만 갖다 상납하면 그게 물권변동 효력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등기를 해야 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집문서 넘겨주면 그냥 소유권이 바뀌는 걸로 생각했다고. 저도 어릴 때는 집문서라고 이런 말 했죠. 집문서가 뭐예요? 집문서 땅문서가 등기필정, 등기권리증,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합니다. 그것만 넘겨줬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등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도입한 목적이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까지 어떻게 됐냐면 토지가 전부 다 문중토지였어요. 문중토지. 뭐 안동김씨 문중에서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토지를. 그런데 일제시대 때 문중 이름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 등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등기를 하게 만들면서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자연인 이름으로만. 민법에서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가 가능하고 비법인 사단, 즉 종중, 문중, 교회 뭐 이런 거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부 다 종중으로 이름으로 돼 있던 걸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민족혼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장남, 장손 앞으로 명의를 넘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안에도 마찬가지 형님, 큰 형님 이름으로 다 등기가 돼 있어요. 옛날 조상들 내려온 산이, 문중산이.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이제는 종중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한데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자 이렇게 하니까 형님은 싫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싸워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뿌리고 종중이라는 게 지금 해체됐죠? 지금은 종중이 별로 힘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중에서 호적에서 파낸다 뭐 이러면은 무서웠다고. 왜? 재산이 종중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중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했고요. 아무리 등기하게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많겠죠? 안 하면 그 국가 소유로 전부 다 환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많았어요. 그 명신탁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배우자,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는 지금도 부동산을 하면서 등기부를 떼보면 남자 이름으로 많이 돼 있어요? 여자 이름으로 많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남자 이름으로도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팔거나 사거나 새로 하면서 점차 여자 이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등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남편 명의로 많이 해놨다고요. 그래서 부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해놓으면 그게 세금 포탈할 목적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요. 명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원래 명신탁은 처벌하고 효력도 없는데 배우자 간에는 효력도 있고 처벌을 안 한다고요.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면 이 혼인신고한 사람을 말하죠.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주에 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도 보호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하고 딱 2명만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주택은. 그러나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 배우자는 특별히 처벌하지 않고 명신탁에 해당되어도 유효한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거 각종 연기금법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이런 데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보호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에서 해양경찰인 남자가 있었어요. 해양경찰인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갑이 있었고요.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인데 가출했습니다. 가출해가지고 가출녀, 유부녀, 여기 유부녀하고 둘이 살림하고 3년 동안 이 사람 유부녀가 아니구나. 유부남만 유부녀고 얘는 그냥 처녀라고 처녀라니까 좀 이상한 처녀라고 보고요. 이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2명이 3년 동안 같이 살고 애까지 있었어요. 애가 자도 애가 3살짜리가 있었다고요. 둘이 살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거 해양경찰 어디 바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유족연금이 나왔어요. 유족연금을 사실혼 관계 둘이 사실상 살림하고 있으면서 3년 동안 살면서 자식까지도 있다고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이 유족연금이 누구한테 나가느냐? 사실혼 지금 실제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자식한테 나간다. 아니면 본처한테 나간다. 아직 이혼을 안 했다고요. 답은 이런 경우는 사실혼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녀입니다. 불륜녀. 사실혼이 아니고 사실혼이라는 거는 오직 혼인신고만 안 돼 있을 뿐 사실혼이 되려면 사실혼은 판례가 법에는 없지만 두 가지가 인정돼야 돼요. 주관적으로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있어요.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혼인 사실의 객체. 혼인 사실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혼인 사실이라는 뭐예요? 둘이 살림하고 살고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사는 거는 맞잖아요 이게. 근데 이 을하고는 갑이 혼인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분은 나를 사랑한다 했고 나 없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1분도 숨을 못 쉰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왜 혼인할 의사가 없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을은 뭐라고 해야 돼? 나를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분은 정리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본처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혼이 성립한다고요. 혼인신고를 안 해도 둘이. 그래서 이거는 불륜녀이기 때문에 전혀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본처하고 이혼했다면 받겠죠? 그러나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략적 내용은 다 했습니다. 19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와 함께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려면 누가 송금하는지 실명을 적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름으로 등기했다가는 그거는 무효고요. 처벌하고요. 여기 처벌 규정도 나와 있어요. 처벌 규정도 있고 효력도 없다. 이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1가구 2주택 이런 세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보니까 조세 부담률이 50%에서 60%더라고요. 세금을 60%까지 내요. 소득이 높으면. 그럼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400만 원 받으면 세금이 한 푼도 없는데 6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한 3, 4일만 하고 일주일 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대신에 그 좋은 점은 조세를 포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경향은 있죠. 더 벌어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111페이지 경매 공매입니다.
좀 전에 했던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법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공매는 그런데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공매, 그 말 뜻을 보면은 경매, 공매라는 말 뜻인데요. 경매는 경쟁매매고요. 공매는 공개매각입니다. 경쟁매매라고 하면은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경매라는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하는 경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는 경매도 다 경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경매는 협의의 경매, 법원에서 하는 좁은 의미의 경매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경매는 임의경매가 있고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고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 자, 우리 책에 그 임의경매, 강제경매 나와 있네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뭐가 돈 받기가 더 쉬울까요? 강제로 경매 넘기는 거, 임의로 경매 넘기는 거, 말만 가지고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먼저 임의경매는 임의로, 즉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건저당, 뭐 이런 전세권 이런 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임의경매, 별도의 소송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게 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이 강제경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력 구제할 수 없습니다. 자력 구제, 자신의 물리력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되냐면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성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그냥 끌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권, 정당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문입니다. 성소 판결문이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집행 권한입니다. 정당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임차권입니다. 우리 흔히 동네 말로는 전세권, 뭐 거의 전세라고 말 많이 하죠. 우리 흔히 말로만 전세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법적으로 본다면 임차권이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을 전세권이라고 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된 건 우리 흔히 동네 말로 하는 전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임차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월세 내는 거 말고는 보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임차권입니다. 채권인 경우는 이건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돈 안 내주면 전세권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주인이 돈 안 내준다고 곧바로 경매 넘길 수는 없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성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 돈 받기가 뭐가 더 쉽다?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을 받는 사이에 가령 재산을 다 빼돌려 버렸다면은 차용증만 받아서 차용증만 주고 돈 빌려줬어요.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차용증만 있다면 바로 안 되고 이거는
돈 돌려달라고 소송해야 되죠? 승소 판결문 받는 사이 재산 다 빼돌려버리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나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줬으면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대세권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경매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습니다. 강제 경매보다는. 자, 그래서 111페이지 경매의 종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12페이지 경락받기 위한 준비 양가로 2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